예술과 예술론 첫 번째. 예술과 예술의 끝없는 논쟁. 예술과 예술은 영원으로 심판한다. 자연은 동물의 예술이고 예술은 인간의 자연이다. 예술과 예술의 끝없는 논쟁. 예술이다. 예술이다. 이 논쟁은 인류사 가장 긴 전쟁이면서도 여전히 승패가 가름되지 않은 불가사의이다. 고대 히랍이나 로마, 아라비아 등의 신화에서부터 시작되어 중세를 지나 현재까지 끝없는 소모전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인류 문화사에서 명쾌히 풀지 못한 채 고중 현대를 관통해 내려오는 난제들 중에서도 가장 풀기 난해한 문제가 예술이냐 예술이냐 논쟁일 듯하다. 고대 히랍 신화 속의 성을 여신 아프로디테의 숱한 애정 편력 비하들과 그녀를 테마 어부지로 한 루드 에로티시즘 회화나 조도 작품들을 두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 난제는 그 후 중세 내내 예술작품 위주로 이에 당사자들 간 또는 이정자들이나 시민들까지 합세해 설왕, 설례, 시시비비를 가렸다. 중세기 이태리 화가 미켈란젤로의 회화 조서들과 줄리오 로마노의 목판화들,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 보카치오의 소설, 데카메론 등을 두고 예술 논쟁은 심화되었다. 르네상스 이후에는 사드 후작의 악덕의 번영 등의 소설과 플로베르의 소설 보바리 부인,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조니 아가이며 비엔나 물리파의 수령, 구스타프 클림트의 회화, 법학, 의학, 철학 등의 연작들과 그 예술적 사상분자인 외권 실내의 누리티 관능화들을 두고 1차 예술 신봉자들과 진보파들 간에 예술 유무 논쟁이 격렬히 벌어지기도 했고 법정으로 비화되기까지 했다. 미술, 문학에서 발달이 되기 시작했지만 근현대에 들어서는 모든 예술작품 이나 문화 아이템 전 영역에 걸쳐서 논쟁이 되기에 이르렀다. 영화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 연극 콜렉터, 그리고 헨리 밀러의 소설 북극이성과 로렌스의 채텔레이 부인의 연인 조르주 바타이의 눈 이야기, 사드 후작의 소돔 121 등의 문학 작품들을 두고도 끊임없이 예술과 예술 시비 논쟁을 벌여왔다. 현대들의 이 땅의 몇몇 정권들도 특정 소설, 영화, 연극 등을 두고 음모가 보이는 이성적 충동 자극이니 하면서 작품의 가이드를 강요하거나 작가, 연출가를 구속하는 등 1차원적 모럴리즘을 획득했다.
연전에는 국내에 몇 안 되는 성경 작가인 마강수가 자신의 소설 즐거운 사랑의 음란 퇴폐 문제로 전격 구속되는 문명사회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마강수의 그 성의 소설 두고 사법부는 지나치게 성적 충동을 자극해 문화의 예술성 범죄를 벗어났다면서 다양한 종류의 성행위 묘사가 병적이고 동물적이다 등의 이유를 들어 형법 244조 음란물 제작 배포죄를 적용해 작가를 구속시킨 것이다. 그런데 그 음란 퇴폐 행위가 극단을 달려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사드 후작의 소돔 120일과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등의 시대의 포르노그래피들은 이미 세계를 함락하고 이 땅에도 진즉에 상륙해 많은 독자들이 접했는데 이제와 뒤늦게 심파 같은 마강수의 즐거운 사라를 음란물로 치부하는 것이 합당한 처사인지 의문스럽다. 이 소설은 당시 군사정권 치하의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회설 여부를 심의했으며 그 무정적 결말에 따라 출판사에 배포된 책을 회수하라는 제재 조치가 내려졌다. 1년쯤 지나 이 소설은 출판사로 옮겨 재출간된다. 그런데 관련 측은 이번엔 제재 결정과 동시에 자청에서 음란성 여부를 검찰에 의뢰하는 강경책을 쓴다. 이는 법이 정한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법으로 무시하자는 위계국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자가당착이요 자칭 민주주의 국가의 우스꽝스러운 아이러니였다. 무엇보다도 이런 기이한 모럴리즘은 이 땅의 헌법에도 명시된 헌법 22조 예술 표현의 자유의 심각한 손괴였다. 자멸절, 자해소동이다. 정성인물이 우려되면 구속이니 음란 퇴폐는 1차원 단세포적 대응이 아니라 소돔 121은 만 20세 미만, 롤리타는 만 19세 미만, 채틀레이 부인은 만 18세 미만, 북해기사는 만 17세 미만, 즐거운 사나는 만 16세 미만, 줄리에 스테브의 꼬리박 각시는 만 15세 미만, 걸리버 여행기는 만 14세 미만, 구독 불가 하는 식으로 시대상에 적합하게 세 분의 독자층을 구분하면 된다. 그러나 언젠가는 극단적인 포르노 이 외의 글이나 영상들의 미성년자 구독 금지 규정이 사라져야 한다. 현대는 보편화된 SNS 활용 등 일상적 디지털 시대이다. 어리다고 성인물들을 안 볼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요즘 실정은 10살 남짓한 고을리게 때 벌써 여러 디지털상의 수단과 방법으로 성적인 것과 여타 망측한 그림, 영상은 다 보게 된다고 모 교수는 한 세미나에서 밝혔다. 실정이 이러한데 미성년자들에게 구독 불가니, 시청 불가니 강압해서는 핀트가 빗나갔다. 그래서 음란물을 보았다고 해서 나중에 성적 문제를 일으키고 안 보았다고 해서 아무런 성적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다는 가설은
단세포적 추측에 불과하다. 모든 것은 개개의 기질, 퍼스널리티, 환경, 의지, 교육 등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지. 어려서 봤다고 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어려서 시한한 선정물을 어쩌다 보지 않은 사람이 있기는 있는가? 지금은 가면 노리는 안 통할 21세기 초첨단 초문명기이다. 성욕과 더불어 인간의 양대 본능 중의 하나인 식욕은 식물성, 동물성 음식의 구별과 섭취 방법, 영양소와 몸과의 조합, 이해관계 등을 어려서부터 배우고 터득해 평생 지혜로운 직생활의 지표로 삼는다. 성욕도 어려서부터 인간의 다채로운 성성을 실상대로 가르치고 또 그 동기나 기능, 역할, 폐해도 일러주는 등 성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심어주는 것이 인간 본연의 정체성과 문명에 부합하는 길이다. 문명국으로서는 수치스럽기만 한 이 마광수 사태를 평가하기 위해 각종 매스컴에 등장한 이 땅의 유명한 몇몇 이인들의 일가를 보자. 이자 때문에 얘기가 유행한다. 마광수 교수가 아니라 마광수 씨로 불러야 한다. 손봉호 서울대 교수. 문학을 뭘로 하는가? 중앙일보 1992년 11월 2일자 이문열 소설가. 내가 이 나라에서 글 쓰는 사람들 중에 가장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는 바로 그 즐거운 사라를 쓴 마아무개 교수다. 여기서 굳이 마 교수를 소설가로 부르지 않는 것은 아무리 애써도 그가 어떤 공인된 절차를 거쳐 우리 소설 문단에 데뷔했는지 기억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마 교수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그 첫째는 그의 보잘것없는 상품이 쓰고 있는 낯뜨거운 지성과 문화의 탈이다. 그냥 그가 쓴 일련의 글들은 이미 알만한 사람에게는 그 바닥에 드러났을 만큼 함량 미달에 정성까지 부족한 불량 상품이었으나 그는 어거지와 궤변으로 과대 포장해왔다. 둘째, 그가 못마땅한 이유는 이미 자신의 생산에서 교육적인 효과는 포기한 듯함에도 불구하고 대학 교수라는 신분을 애써 유지하는 점이다. 나는 그가 지닌 교수라는 직함이 과대 포장된 불량상품을 보증하는 상표로 쓰이고 있는 것 같다. 실로 걱정스러웠다. 그런 터에 읽게 된 것이 바로 즐거운 사라여서 어느 정도 고정관념이나 편견의 위험이 있으나 읽고 난 뒤 내가 먼저 느껴야 했던 것은 구역질이었고 내뱉고 싶던 것은 욕직이었다. 나는 솔직히 이제 어떤 시기든 그런 불량상품이 문화와 지성으로 과대 포장되어 문학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광수 신드롬을 척결하자. 간행물 윤리위원회 심의실장 박종열. 마광수 신드롬은 우리들 스스로의 이기관리 능력에 의해서 척결해야 한다. 5천년간 우리 선인들이 쌓아온 미푼 양속과 문화를 수호하는 것은 우리 세대의 의무이며 차세대를 책임질 우리의 청소년에게 물려주어야 할 우리의 가장 소중한 유산이다.
교수와 여대생이 문란한 변태 성행위로 학점을 응징한다는 것은 큰 사회 문제다. 마강수가 성해방과 자아탐색의 작품 표절하고 우기는 것은 불량 상품을 과대 포장하기 위한 어거지 궤변이다. 이태동 서강대 교수. 마강수의 소설은 상품이고 지성과 문화는 낯뜨거운 탈? 어쩌겠다는 건지. 문학과 지성과 문화의 배타적 권리 독점 행사? 메이저 언론에 버젓이 특표를 건 또 무언지. 결국 검찰과 사법부는 외설성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 통념에 비추어 그것이 공연히 성욕을 흥분 또는 자기 지키고 또한 보통인의 성적 숙취심을 해하는 것이어서 건전한 성 풍속이나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정의해. 마강수를 기소하고 유죄 판결했다. 그러나 살아 사건을 담당한 한승헌 변호사에 의하면 이러한 음란의 개념은 1951년에 나온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례를 그대로 베낀 것이라고 한다. 즉 즐거운 살아 사건의 공소장에서부터 1, 2, 3심 판결문에 이르기까지 검찰과 사법부가 줄곧 일본의 1950년대 초반 판례를 원용하여 외설의 법 개념을 규정했다는 것이다. 또 이 판례는 1918년 당시 대정 치하의 판결과 근본을 같이 한다고 했다. 한국 대법원의 음란죄 판례는 80년 전의 일본의 성풍속에 적용하던 판례의 복사판이라고 했다. 당시 문학의 다수견에는 굳이 음란물 제조라는 죄가 성립되자면 처벌 가능성을 예견하고 음성적인 루트로 조잡한 음악 같은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검찰과 사법부는 시종일관 미풍양속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는 막연하게 짝이 없는 가능성을 이유로 마강수를 형사범으로 단죄했다. 사법부 공소장에 나오는 음란이라는 말의 개념을 만든 음란의 원조국 일본에서는 정작 즐거운 사랑아 1994년 1월에 일본어로 번역 출간되어 한국 소설로서는 사상 최대 판매 부수를 기록했고 절찬리에 판매 중이었다. 이런 식의 대처는 시대착오적 어류이다. 오래전 칙령과 관습법의 세상을 좌지우지하던 절대군주시대의 폐쇄적 성관념이 아니라 변화와 개방으로 가는 현대 민주 시민사회의 사회 문화적 성평등 관념이 실정법에 반영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예술과 비예술, 예술과 외설, 예술과 상품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예술과 비예술, 상품은 대내외적으로 각기 질량과 밀도의 차이를 지닌다. 일본만 해도 다니자키 주니치로 단 오니로고 무라카미 류 등 성애물만 쓰는 작가들이 수천 명에 이른다. 미국은 성애물을 안 쓰는 소설가가 오히려 극소수이고 프랑스, 이태리, 영국, 스페인, 남미, 발칸 제국 등은 로망스나 섹스가 없는 소설은 아예 소설축에 끼워주지도 않는다. 세계적으로 사드 후작이나 마저 로렌스 플루베르,
등 성향을 약간 헤아릴 수도 없고 특히 문명권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그러나 이 땅의 성의 소설 다른 소설가들은 문명국으로서는 낙제 수준으로 마강수와 몇몇 손에 꼽을 정도로 소수에 불과하다. 그런데 일단의 양시장 레짐들은 이 열악한 장르를 발전시키고 고무해 인류의 성문화를 발전시키고 광활한 세계시장에 도전시킬 도움을 못 줄 망정 그마저 냉대하고 모욕하고 배타하게 급급한다. 비판 내용이나 방향도 선진 문명국들처럼 작품 그 자체에 대한 이론적 비평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핀트가 빗나간 작가 신상을 함부로 언급하는 까닭은 또 무슨 연유인지 그리고 어쩔 작정인지 마냥 남의 것이나 수입할 작정인지 합당한 대안을 제시했으면 좋으련만 문명국들의 표현의 자유 포렐 목사 사건은 한동안 미국을 뒤흔든 자해성 블랙 코미디야. 미국 지성들의 큰 상처이기도 했다. 포렐은 기독교 근본주의 숭배자이며 우파 대통령 후보로까지 추대되려던 구구파 인물이다. 위 합중국 테러범들은 낙태, 포르노, 동성애, 페미니즘 등을 행하거나 주장하는 문란한 서로 성욕에 사로잡힌 이단의 좌파 역도들이다. 하고 독단하던 그는 진고이스트의 이성애주의자의 기독교 극단주의자였다. 그의 파쇼 교회변이 도를 넘자 더는 참을 수 없었는지 평소 그의 극단적 진고이즘에 반감을 품고 있던 진보 성향의 허슬러의 출판인 레리 플린트가 반격에 나선다. 그는 한 와인 광고 콘텐츠를 빌려 당시 대통령만큼 위세를 떨치던 저명 인사 제리 포렐을 두고 그는 자기 엄마와 동침했다 하고 폭탄 발언을 해 미국 전체를 뒤흔든다. 그는 나름의 다양한 뉴스원들로부터 상당한 신빙성을 지닌 첩보를 바탕에 이런 글을 썼다고 하면서 그러나 이건 광고 패러디물이니 선택적으로 보아달라고 첨언했다. 그러나 급기야 포렐로부터 제소당한 플린트는 1심 재판에서 정신적인 가해라는 제목의 유죄가 인정되어 구속되고 만다. 그런 가운데 그는 평소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의 이성님, 지상주의에 반감을 지니고 있던 터라 곧바로 연방 대법원에 항소한다.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 이뤄내기 위해 나는 기독교 파시즘에 무한정한다는 성명을 토한 뒤 마침내 그는 연방 대법원의 역사적 판결을 얻어낸다. 미 연방 수정헌법 제1조는 인간의 자유로운 사상 표현을 존중한다. 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자유이며 진리 탐구를 위한 초석이자 건강한 사회의 기반이다. 좋은 의견이든 나쁜 의견이든 모두 들어주고 보아주기 위해 수정헌법 1조는 존재한다. 결국 미국 기독교계의 우상과 일개 포르노 출판인에 불과한 플린트의 싸움은 후자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다. 더해 미국은 표현의 자유가 살아 숨쉬는 민주주의 토대의 문명국임을 세계 모든 문명인들에게 선포한 자신감의 발로였다. 프랑스 최고위원에 빛나는 콩쿠르 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마르그리트 듀라스의 원작을 바탕한 영화 연희는 장작가 한우가 연출하고 양가휘, 제인 마치가 주연한 에로티시즘 영상작품이다. 이 루브로망 소설 원작을 각색해 만든 필름은 28살의 성숙한 중국인 조각가가 15살 어린 프랑스 소녀에게 도움과 호기심, 신비로운 쾌락을 슬쩍슬쩍 덜치하며 빚어내는 포르노 반, 에로스 반의 위험하기 짝이 없는 로망스이다. 언제나 그렇듯이 몇몇 프랑스 비평가들과 1차원들은 1992년 개봉 초기에 파격적인 노출, 미성년자와의 음란행위, 꼬드김에 의한 강간, 실제정사 등을 이유로 예술 시비를 걸어왔지만 그러나 그들은 결코 프랑스 간행물 윤리위원회나 사법부에 자해 심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듀라스는 골수 1차원들과 영화사 대주주들의 가유이질 요구에 선뜻 응해 4분가량을 삭제하고 곳곳에 모자이크 상처도 내는 것에 동의해 준다. 마침내 영화는 전체를 리마스터링 버전으로 체인지업해 것들이 재심의를 통과했는데 전화 위반이라고 필름이 가해질 당했다는 소문이 퍼지자 파리와 유럽, 미국 전역의 수많은 극장들이 포스터를 걸겠다며 앞다투 계약금을 보내왔다. 성숙한 문화적 갑질이요 관용이다. 인간의 성성은 단일 성성으로 점철된 짐승들과는 달리 4차원성으로 다양하게 구조되어 있다. 생식성, 충동성, 성애성, 성애성이다. 앞의 지나친 성적 충동 자극이나 성행위의 동물적인 묘사, 선정적 실제정사신 등의 구절들은 표현의 자유 시시비비를 가릴 문제들이기에 앞서 인간의 다채로운 성성 중 포르노의 발로이다. 다른 성성들과 마찬가지로 충동력 또한 인간이 우열이나 선악으로 심판할 수 없는 자연 발생적 등가 성성이다. 이것을 윤리적으로 독단하고 교란하고 왜곡하는 것은 반자연, 반지나 반문명이다. 동서고금 고래로부터 내려오던 예술이다, 예술이다 논장을 보면 이 천부적 인간 섹슈얼리티를 왜곡하는 일이 다반사다. 아전 인수격 독단이 나무한다. 예술이다, 예술이다를 예술적 문화사적으로 평가할 정립된 크리티컬 포인트가 없어 그때그때 1차원적 독단과 요소들이 나무한다. 품평에 있어서도 작품의 주제나 완성도, 미학성, 기법, 인간 정신의 구조와 작품의 유기성 등의 핵심이 아니라 드러난 몇몇 표상이나 포럼 그 대상을 둘러싼 상업적
이에 당사자들 간의 그때그때 직조된 아전 인수격 기업원들이 난무한다. 이제 이 땅에서도 유명 가수, 배우, 모델 등의 연예인들의 누드 사진이나 동영상이 대유행이다. 그런데 그들은 일반 대중들은 상상할 수 없는 막대한 개런티를 받는 인기 연예인이라서 그러는지는 모르나 하나같이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운다. 이구동성으로 내 누드는 예술이에요. 왜 자신은 누드이며 예술인지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 그저 유명인이라는 자존심만 앞세워 동남아 고급 휴양지 등의 초호화 배경이나 돈 많이 들여 유럽의 예술적인 데 가서 배경을 까맣게 예술이라고들 한다. 자신은 개런티 비싼 유명 연예인이니까 누드도 덩달아 최상급에 속한다고 착각들 하고 있다. 딱한 노릇이다. 차라리 예술인지 아닌지는 모르고 거에 개런티가 욕심나 찍었다 하는 진솔한 고백들을 했더라면 보기도 좋고 성숙한 사회로 손색이 없었을 것인데 대중 연예인이 대중을 상대로 누드를 찍어 돈 벌겠다는데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괜스레 예술 운운하다가 자신은 물론 엄한 예술까지도 덩달아 이상해지고 말았다. 원초적 재료인 몸을 수단으로 한 사진 등을 검증 없이 예술 운운하는 인기 연예인들도 문제지만 직접 예술 행위를 하는 고위 관료나 전문지, 각계 유명인, 권력층 등 이른바 메인스트림들의 예술관도 실망스럽다. 이들은 그림이나 기약, 문학 등의 활동들을 하면서 자신들의 작품을 두고 합당한 이론이나 객관적 근거 없이 예술 운운한다. 바야흐로 인기를 내세우는 유명세 화가 전성시대이며 일각에서는 그 그림을 매매까지 한다. 일부 유명인 출신 화가들은 그림의 성격과 사조와 하품까지도 스스로 지정해 대외적으로 홍보한다. 예술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의 작품의 선입견과 감상을 친이구테타로 장악하는 것이다. 최소한 관람자들 관점에서 그 작품의 빛과 메시지가 자신의 정신에 어떤 식으로 다가오는지 그런 객관적 수용성이나 이론은 전혀 없다. 그저 통념의 관례대로 모 미술대학장, 협회장, 고위관리 하는 위인들의 공치사만 나열된 비평하는 칭송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의 주 객관적 예술작품 미처는 유명한 일입니다. 실상이 자본주의인데 유명 이름도 큰 미천이고 비즈니스인이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그러나 포장해서는 안 된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자신의 생각과 한계를 나타내야 한다. 또 자신의 정체성을 떳떳이 드러내야 한다. 나는
음식을 좋아해. 또는 놀이를 좋아해. 그 재료들을 즐겨 그린다. 또는 나는 위인들을 존경해. 링컨과 대왕들의 초상을 즐겨 그린다. 백두산을 좋아해. 백두산에 올라가 장엄한 일출의 넋을 잃는다 하는 식의 솔직한 작품을 대하는 고해를 해야 그렇게 양심적으로 만들어서 팔아야 본인도 미술도 신뢰도 공동체도 다 산다. 각자 하는 일이 예술 분야이든 그 아류이든 여타 문화사업이든 그걸 떠나서 예술이 무엇인지 그 실제부터 각성하고 그에 준하는 결과를 내놓는 것이 순리다. 괜한 과시욕으로 예술을 운운하게 되면 주체나 객체나 혼란만 가중된다. 그런데 연예인들 또는 유명인들이 왜 검증받지 않은 아이템이나 옐로우 페이퍼를 굳이 예술로 포장하려 들까? 속내는 뻔하다. 이 땅의 지고의 가치인 상대적 우월감, 명예, 돈, 메인스트림 등 단 열매들을 일거에 얻겠다는 욕심의 발로이다. 무엇든 고려, 청기, 빈부, 상하를 가름하는 이 땅의 거칠에 선민의식 등 구태의연한 통념 탓이다. 명문무선주의다 보니 클래식, 국악, 문학, 미술, 피아노 등은 예술이고 누구나 접하기 쉬운 사진, 대중연예, 글씨, 팝아트 등은 예술이 아니다 하고들 독단한다. 원지르르한 외향지상주의가 이런 퇴행적 넌센스를 낳았다. 예술의 다양한 패턴과 다채로운 미학성은 무시한 채 그저 피아노만 치면 예술이고 캔버스에 칠만 하면 예술이고 문학이라는 간판만 내걸면 예술이라고 간단히 치부한다. 편협한 일차원적 이분법이 아닐 수 없다. 뭐든 예술이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명분지상주의 심사가 눈물겹긴 한데 예술은 결코 문학, 사진, 미술, 클래식, 팝, 패션, 연극, 디자인, 그래피티 등과 여타 다양한 문화 채널, 섹터 등을 그 A형을 보고 가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든 예술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질적 완성도에 의해 정의되고 지정된다. 자연은 무언가? 예술인가? 자연은 동물의 예술이고 예술은 인간의 자연이다. 자연은 인간들이 보라고 일부러 멋있는 산이나 바다, 하늘, 무지개, 미리네, 뭉게, 구름 등 다채로운 면모들을 그려내는 것이 아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체나 무기질, 나아가 태양계, 대우주와의 유기성을 공유하며 스스로의 정체성을 자연스레 표출할 뿐이다. 그런 것을 인간은 마치 자신들만을 위한 자연인 양 곡해해서 자연이 최고 예술이니 최고 멋있느니
해서는 핀트가 빗나갔다. 그리고 자연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결코 인간의 영역을 안위시키지는 못한다. 꿈에 그리던 전원 생활이었지만 실제 시골에 가서 살다 보면 부딪히게 되는 잡다한 난제로 인해 채 몇 개월도 버티지 못하고 도시로 되돌아오는 인격들이 부지기 수이다. 한적한 자연에서 겪는 야만성, 소외감, 적막, 무의미, 단조로움, 무기력 등의 심리적 불안 현상과 문명인들의 기본 소양이라고 할 개성이나 사생활 포용력은 전무하다시피 한 배타적 지방색 원주민들과의 갈등은 크나큰 불안감과 괴리감을 야기한다. 아무리 천하절경으로 소문난 금강산이라 해도 시드니, 로키산맥, 진주 같은 태평양 섬이라 해도 그곳에서 4월만 지나면 무의미함과 지겨움에 머리가 지끈거린다는 사실을 누구나 체험한다. 그 자연은 문명인들의 영원한 안위를 담보하지 못한다. 그저 일과성 희열을 안길 뿐 자연의 주인은 뭐니 해도 야만인들, 멧돼지, 들쥐, 늑대 같은 동물들이다. 그들은 거기서 비로소 영육의 완전한 안위를 구하는 까닭이다. 인간의 자연은 예술이다. 예술은 인간을 포용하고 영육을 안위시키는 인간들이 대자연이다. 동물들이 자연에 안겼을 때처럼 인간은 예술에 안겼을 때만이 비로소 안온한 행복에 젖어든다. 예술의 기본 전제는 예술의 사체이든 피사체이든 그것은 순전히 인간의 창조물에 국한된다. 자연에 기댄다거나 미혹, 체면, 몽상 등은 예술이 아니다. 예술이 대중화되는 것은 좋은 일이다. 대예술 위평 기준도 필요하다. 그것은 예술을 소망하는 사람들이나 예술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다. 어떤 새로운 작품이나 문화적 아이템이 세상에 나올 때마다 사사건건 예술이냐 예술이냐 하는 시시비비를 벌인다면 당사자들이나 보는 이들이나 개운치가 않다. 이 문제를 방관만 해서는 예술 전반에 걸쳐 올바른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아전인수와 왜곡으로 점철된 독선을 내내 방치했다는 그 폐해를 모두가 고스란히 입을 수밖에 없다. 이 시대 문명인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합당하고 일관된 비평 기준이 정립되어야 한다. 예술이냐 예술적이냐 예술이냐 예술적이냐의 한 하위 갈래의 일환으로 다뤄지는 예술이냐 예술이냐는 논쟁은 어떤 작품이 성적인 문제와 연관되어지는 것에 한정된다. 예술은 뭘까?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의 정신은 영혼과 자아로 구성된다. 영혼은 선천적, 불변적, 이성, 덕성, 감성이고 자아는 후천적, 가변적, 이성, 덕성, 감성이다. 곧 인간은 고도의 복합 정신이다. 트리플 룰은 예술이냐 예술적이냐 하는 문제를 풀기 위한 판별법으로 인간의 정신을 근간한 방법론이다. 일반적으로 어떤 작품을 대하면서 그 작품이 예술인지 비예술인지 또는 예술인지 예술적인지 분간하기가 모호한 경우가 많다. 이럴 때 이 비평법을 적용하면 그 실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술과 외설론 첫 번째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